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연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임자랑 방송 연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 리뷰 164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나부타님, 사빈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펙트 데이즈 7월 3일날 아마 개봉을 했을 거예요. 이 작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쯤은 방송 나갔을 때쯤이면은 내렸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언제 며칠날 방송돼요? 이게 8월 1일 2일 아 그래도 시네큐브에서는 해줄 거예요. 아 시네큐브가 그렇죠. 티켓스트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네큐브에서는 간간히 틀어주시겠죠. 네. 자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퍼펙트 데이즈는 23년에 처음 공개된 빈 벤더스 감독 장편 영화고요. 큐어와 뭐 세 번째 살인, 뭐 멋진 세계로 유명한 배우 야쿠쇼 코지가 주인공인 히라야마를 맡았습니다. 일본과 독일 합작 영화죠. 이 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출품이 되었고 야쿠사 코지는 아무주연상 받으셨죠. 일본 배우로는 아무도 모른다의 야기라 유아 이후 두 번째 수상이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줄거리는 그 도쿄 시부야의 공공 화장실 청소부인 히라야마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서 일을 하고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이어가고 살고 있는데 뭐 또 휴무일은 또 휴무일대로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루틴 속에는 뭐 식물에게 물을 주고 커피 한 캔 마시고 노래 듣고 소설책을 읽고 뭐 목욕탕을 가고 아주 가지런하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지속하다가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 뭔가 또 벌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스포일러가 있고요. 퍼펙트 데이즈가 작년에 일단 칸 영화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부문 나무주연상 야쿠시코지가 받았고 이게 2년 연속으로 아무튼 한일 배우가 받아가지고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시아계 2년 연속 막 뭔가 계속 연속을 주는 것도 사실 좀 드문 일이거든요. 드물죠. 네, 드문데 이런 상황에서 줬던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이 사실은 일본 대표로 작년에 이제 아카데미 출품을 해가지고 저는 근데 일본이 이걸 출품할지는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감독이 또 다른데 외국분이고 심지어 저는 그래서 고레다 히로카즈는 진짜 찬밥이구나. 아 맞아요. 그쪽에서 죽어도 안 주려고 하는구나 후보를. 절대 안 줄 것 같아. 괴물 안 줬잖아. 결국에 안 주고 이걸 준 거 보면은 일단 안 주겠다는 게 의도가 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간에 올해 아카데미에서 일단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아무튼 수상은 못 받았지만 워낙 이제 존 오브 인트레스트가 셌죠. 셌죠. 네, 워낙 셌고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그래서 올해 일본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3편이나 후보에 올랐어요. 뭐 있었죠? 그 고질라 마이너스 1. 맞다. 고질라 마이너스 1 있었고 그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으니까 골고루 아무튼간에 영화가 올라간 이례적인 해였어요.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네, 일본 영화가 3편이 있고 그중에 2편이나 상을 받았다는 거. 그렇죠. 이게 좀 흥미로웠던 그런 시상식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 작품을 얘기하려면은 일단 각자 총평부터 듣는데 먼저 총평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또 마찬가지로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흑백으로 꿈을 꾸는 사람의 일상을 빙자한 판타지. 판타지. 전 이 영화가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뛰어넘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다 아실 거예요. 물론. 근데 이 영화 제가 잠깐 이제 정보를 검색해 보니까 실제 이제 도쿄 시부야에 그 진행되었던 화장실 프로젝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이제 볼 때마다 와, 화장실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물론 일본을 딱 한 번밖에 안 갔지만 저런 화장실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저도요. 일본 딱 한 번 봤지만 문을 딱 닫는 딱 잠그는 순간 갑자기 딱 가림막이 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섭다.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웬걸 또 그게 프로젝트 일환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되게 가지각색 그냥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물론 이제 이게 뭐 나라별로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어떻게 그런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너무 공중 화장실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진짜. 그 히라야마가 극 중에서 진짜 아무런 내색도 안 하잖아요. 진짜. 안 하죠. 네, 한국 화장실에서 제가 하루만 그렇게 퍼펙트 데이, 임퍼펙트 데이스 바꿔야 돼. 말도 안 돼. 맞아요. 그래서 보는데 야 어떻게 저기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지? 막 저렇게 하면서 저건 진짜 판타지. 그때부터 벌써부터 판타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중간중간 사실 영화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중간에 히라야마가 꾸는 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오죠. 근데 그런 꿈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이제 흑백으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꿈이 물론 이제 꿈도 이제 컬러로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있군요. 그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흑백으로 꾸세요? 흑백인 것 같은데. 이야 히라야마가 여기 있었네요. 아니 그냥 히라야마 느낌이 흑백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뭔가 흑백으로 꿈을 흑백이란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좀 이진법적인 되게 흑과 백으로 뭔가 딱 나눠서 이제 나눠질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딱 그러한 게 어떻게 보면은 히라야마의 그런 뭔가 전체적인 삶과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 또한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뭔가 흑백으로 꿈을 꾸는 사람의 그런 판타지라는 뭔가 표현이 딱 절로 든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사실 작년 12월에 봤어요 이거를. 그때 이제 티켓스트에서 티켓스트가 아니고 저기 그 시네큐브에서 특별전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아카데미 후보에 오를 게 뻔하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봤었는데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정말 쳇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쳇바퀴 도는 일상인데 그런 일상마저도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나날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퍼펙트 데이즈가 아닌가.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다른 영화 생각났던 게 짐 자무시 패터슨이 떠올랐거든요. 패터슨 맞아요. 되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뭔가 그게 또 짐 자무시랑 빈벤더스랑 되게 뭔가 이게 비슷한 결을 공유하는 그런 감독이어서 그런지 좀 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패터슨 맞아. 거기도 버스 운전사니까 계속 똑같은 쓰는 버스. 네, 맞아요. 거기도 여기는 음악 듣는 화장실 청소. 딱 맞는 것 같아. 그런 그 표현이. 저는 기대가 되게 많았던 작품이에요. 탈주라는 또 반대로. 근데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내가 별점 4.5는 주겠구나 하고 했는데 저는 다 좋은데 분위기를 망치는 조연 캐릭터들 때문에 별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는데. 근데 뭐 그 얘기는 또 뒤에서 또 할 테니까. 일상의 균열. 일단 또 총평을 계속 하자면 저는 이제 자신이 흘러가기에 적합한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그 흐름대로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영상으로 보여주면 되게 지루할 수 있잖아요. 저는 패터슨 얘기도 하셨지만 예전에 그 벤티지 포인트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똑같은 거를 7번인가 반복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영화관에 봤을 때 탄식이 들렸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라야마의 미소나 또 히라야마의 시선을 쫓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된 느낌이 크니까 그래서 히라야마 혼자 나올 때는 만점, 5점 만점. 근데 그래서 그때 계속 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단점 중에 그 조연 캐릭터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해석이 필요한 영화는 아니고 근데도 이렇게 막 엄청 떠먹여주잖아요. 저는 되게 떠먹여주는 느낌인데 이걸 안 했으면 훨씬 매력적인 영화 됐을 텐데 쿠키 영상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너무 직접적이어가지고 그냥 관객이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거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운이 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처음에 소설의 글자 꿈에서 보는 그 한자가 그림자 영으로 알고 있고 엔딩에서 또 그림자 게임도 하고 대사도 직접적이고 왜 이렇게 떠먹여주지? 이게 안 이래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 그래서 아무튼 작품 총평은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감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사실 빈 벤더스 감독 사실 제가 정말 딱 한 편밖에 안 봤어요. 이 많은 영화 중에 한 편밖에 안 봤다는 퍼펙트데이즈 말고 신기한 게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 봤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그 이전에 좀 이번에 방송 녹음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려고 좀 하다가 다 OTT에 지금 스트리밍이 안 되어 있어. 맞아요. 나 이래서 하나는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네마테크 가야 볼 수 있는. 에브리띵 윌 파인이 있는데 근데 그건 평이 또 안 좋아. 평이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얘는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 패스했는데 어떤 감독인지 한번 간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저요? 네. 저한테 물어봤습니까? 네, 빈 벤더스 똑같은데. 너만 나을 것 같은데. 뭔가 나을 것 같았어. 빈 벤더스요?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빈 벤더스 제가 그냥 아는 것만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흔히 이제 그 영화 4조 중에 바로 누벨바그라든지 네오리얼리즘 이런 것처럼 뉴저먼 시네마가 아마 70년도에 이제 태동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70년대가 특히 독일은 이제 전후 이제 사회에서 이제 특히 뭐 비더마이노프라든지 그런 한참 이제 급격한 이제 전환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상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등장했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굵직한 이름도 이제 베르너 헤어초크라든지 아니면 베르너 파스빈더라든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빈 벤더스 또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뷔작이 이제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피터 한트케의 그 장편 소설
그걸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데뷔작 자체가 일단 그 워낙 원작 소설 자체가 지금 포스터 제 입으로 제 이런 용어를 말하기가 좀 되게 겁난데 포스트 모더니티 좀 포스트 모더니티적인 그러한 측면들을 기반으로 뭔가 그런 이미지와 서사를 결합함으로써 이제 그 당시 말씀드렸던 전후 혼란상을 따른 이제 인물들의 황폐한 내면을 되게 보여준 감독이라고 저는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이 감독님이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이 전반적으로 뭔가 크게 뭔가 희망 혹은 낙관을 크게 이제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또 긍정하는 편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퍼펙트 데이즈 이번에 이야기한 영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되게 뭔가 이게 그래서 해피인지 새드인지 뭔가 쉽게 이제 구별하기 어려운 뭔가 좀 양가적인 감정을 좀 불러일으킨 딱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빈 벤더스 감독이 이제 자신의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를 대한 태도가 되게 좀 그런 양가적인 뭔가 하나로 이제 뭔가 구별하기 어려운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빈 벤더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그래서 이 감독님이 실제로 이제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이 만드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큐멘터리도 되게 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감독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지하고서 이제 퍼펙트 데이즈랑 좀 결부지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음악을 되게 잘 쓰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음악과 관련해서 이제 좀 뭔가 좀 그 미국적인 색채들 또 이분이 좀 이제 다른 이제 그런 누베바그 감독님들과 마찬가지로 좀 미국 영화에 특히 되게 영감을 많이 받은 이제 그런 감독님 중 한 명이어서 좀 그러한 색채들을 특히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자기 작품에 잘 녹인 그런 감독으로도 이제 잘 알려진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뭐 모두가 다 알듯이 이제 베를린 천사의 시. 네 맞아요 유명하죠. 그것도 있고 이제 아마 이 영화로 이게 아마 황금종려상 수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리 텍사스. 이제 거기서 파리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악이 되게 좀 이제 유명한 작품으로 또 기억이 되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미국인 친구라고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뭔가 미국 고전 영화 특히 뭐 니콜라스 레이라든지 그런 사무엘 풀러 같은 뭔가 유럽 전반적인 이제 유럽 그 50년대에서 70년대에 관통했던 그런 그 젊은 영화 감독들에게 영감을 준 그런 미국 영화들에 대한 뭔가 그런 어떻게 보면 경외라든지 그런 뭔가 오마주를 그런 틈틈이 자기 작품으로 이제 표출한 그런 이제 또 한 명의 좀 주목할 만한 감독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에브리띵 윌 비 파인이라든지 또 그 이전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좀 커리어가 별로 이제 그렇게 크게 주목받던 그런 감독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퍼펙트 데이스가 또 거기에 대한 뭔가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한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라모타님 모셔온 이유가 사실 이거 결정적으로 뭔가 제가 모르는 분야의 영화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저 원래 저 여기서 그거 박수 치는 이제 패널 역할이었는데. 예능. 그래서 한번 좀 저보다 훨씬 더 장르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이거 뭐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 해봤죠. 이거는 그거 보신 분이 오히려 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사진 관련 다큐멘터리 이거 언론사에 봤는데 이게 너무 저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거 언론사에 했던데 요즘에는 많이 있는 빌런인데 그 당시엔 별로 없는 빌런이어서 좀 놀랐던 게 뭔 컵마다 사진을 찍어. 요즘은 좀 많이 있는 빌런 같은데 그 당시에 좀 2015년 그때는 사실 좀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관객분 중에. 언론사인데 미친 뭐 사진 자꾸 셔터 소리가 나고. 그거는 심각한데요? 미쳤나 그래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거든요. 거기 사진 다큐멘터리가 거의 사진이 스틸샷처럼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좀 많이 힘들었던. 저도 빈벤슨 감독님은 방금 말씀하신 그 영화들 중에서는 본 거는 없어요. 본 건 없는데 계속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구하고 못 본 게 아까 그 부에나 비스타 소설 클럽이랑 이것도 너무 유명한 제목은 이것 때문에 나 따라했잖아. 이거 누구나 다 따라 영화계에서. 이거 밴드 인디 밴드도 있어요. 그리고 저 피나라는 다큐멘터리 그것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봤고. 그러니까 저도 피나. 베를린 천사의 시는 어쨌든 페터 한튼케가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라서 보고 싶었는데 계속 뭔가 OTT 있을 것 밀리게 되는. 없어. 심지어 난 OTT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 왓챠에 있을 줄 알았는데 왓챠가 없는 거야. 왓챠에 에브리띵 5밖에 없는 거야. 시리즈온에도 없던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구매를 해야지. 구매. 구매. OTT 구독에는 아무튼 뭐 하루 전에 이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 영화 전편 봐야 되는 거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간에 퍼펙트 데이즈는 참고로 아까 전에 이제 프로젝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그거예요. 도쿄 시부야구에 17개 공공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16명의 건축가랑 디자이너가 리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상관없이 이제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유니버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런 거 디자인할 때. 그래서 공공 위한 시설물 이렇게 기억된 게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 인데 보면은 건축가 보면은 안도 타다오도 있고 뭐 당연히 뭐 저희 뭐 거의 우리도 알 정도면은 안도 타다오도 있고 반시게르, 구마겐고 등 세계적 건축가랑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는데 이게 2023년 3월에 이제 프로젝트가 완료됐어요. 얼마 안 됐죠? 2023년 3월이면. 근데 이 기획자가 이 프로젝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빈 벤더스한테 단편을 의뢰한 거예요. 원래는. 단편을. 네. 근데 단편을 의뢰했는데 잠깐 빈 벤더스가 딱 이걸 듣고 그냥 지금의 도쿄를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화장실이 등장하는데 화장실 이야기가 아닌 장편 극영화를 만들겠다 하면서 시나리오 3주 쓰고 영화 촬영 17일 해서 대박이다. 내고 바로 칸 영화제 출품 딱 해서 받은 거예요. 진짜요? 네. 야. 그러니까 3월이 완료가 됐으니까 기념하니까 5월에 영화제잖아요. 그죠. 빨리 해서 빨리 되는구나. 출품한 거예요 이게. 대박이다. 그러니까 빈 벤더스 감독이 모든 것은 너무 빨리 일어났지만 빠른 것은 아름답다. 빠른 것은 선물이다. 빠르면 창의력이 발휘된다. 이 영화가 그 결과다. 그러니까 뭐 2, 3년 만에 준비할 필요 있냐? 왜 3주, 4주 한 달이면 뚝딱 해서 완성했는데 그게 대박이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운때가 거의 그냥 딱딱 들어. 일본에 대한 일단은 감독 본인이 약간 동경하는 게 컸었던 것 같아요. 일본 지금 리스트 보니까 도쿄가라는 작품을 또 아마 여행기였나 이게 아마 그 야스지로에 대한 왜냐하면 이 감독님이 되게 야스지로 왜냐하면 히라야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동경 이야기에 나왔던 류치슈가 맡았던 역할에 성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야스지로 일본 영화 특히 야스지로에 대한 이제 마찬가지로 좀 뭔가 리스펙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행적을 담은 이제 야스지로에 대한 뭔가 영화를 찍었던 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그 야스지로랑 같이 출연했던 말씀드렸던 류치수 배우랑 인터뷰를 하고 그러한 이제 야스지로에 대한 전반적 일대기를 뭔가 일대기와 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건 다큐멘터리고. 이거도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다큐멘터리가 보면서 왜냐면 그게 80년대거든요. 네네. 시기가.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80년대 정말 호황이었잖아요. 지금 뭐 푸른 산호처럼 난리인데 딱 그 시기에 뭔가 왜냐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되게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일본의 80년대를 경험했던 사람들로서는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일본 풍경이 되게 오히려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살짝 노스텔지어가 가득할 정도로 되게 호화롭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빈 벤더스가 이제 야스지로의 이제 행적을 쫓는 되게 좀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였던 걸로 기억하죠. 참고로 야스지로 특별전이 아마 작년에 했었을 건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감독님 찾아보니까 아까 이제 동종역인데 여기 꽁치의 맛이라는 유작이 있는데 여기에도 히라야마가 주인공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부인 없이 홀로 24살 딸과 함께 사는 히라야마가 있는데 뭐 딸을 결혼시켜도 좋을 법한데 계속 이제 히라야마기는 어리게 보이니까 품 안에 끼고 싶었는데 이제 중학교 은사랑 동창생들과 함께하는 술자리 갔다가 이제 은사의 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딸도 결혼시켜야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1962년 작품인데 야스지로 영화 중에 이게 가장 뭐 물론 저도 다 본 건 아니지만 제일 재밌게 봤던 영화. 아무튼 꽁치의 맛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히라야마 언급을 했던. 근데 생각해 여기도 딸이 나오지 않나? 딸이 없고 조카죠. 퍼펙트 데이즈 조카죠. 그거네. 여기서 이래서 조카에서 조카 나오는 것도 착안을 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했는데 아무튼간에 영화 제작 비하인드까지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 히라야마 캐릭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묵묵하게 살아가면서 그 정말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에 이렇게 웃음 짓는 모습을 보면 멋있다 못해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가 지금의 삶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아팠을지 또 이렇게 웃기까지 얼마나 울었을지가 저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야 어렴풋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 캐릭터의 그 마지막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악마를 보았다가 유명했었죠. 이병헌 배우님이 우는지 웃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마지막 연기가 너무 압권이었었고 그냥 저는 이 인물한테 정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정이 가고 심지어 이걸 보면서 목욕탕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너무 좋았던 캐릭터예요. 맞아요. 어떻게 이라마? 네. 머릿속에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까먹었어요. 지금. 일단은 히라야마 저는 의외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캐릭터였다. 문제 많은 캐릭터라는 언급을 하기 이전에 히라야마를 보면서 베를린 천사의 시가 다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베를린 천사의 시가 원래 그 배우님 까먹었다. 주연 배우 그 천사로 맡았던 역할이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인간 세상에 그 자기가 이제 천사로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이제 한정적이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인간들의 생활 속을 직접 이제 투신하겠다는 진심이 이제 맞닿으면서 인간 세상 속으로 이제 추락하는 그런 과정의 시퀀스가 오프닝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히라야마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 세상에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뭔가 반응도 없고 요지부동이고 전반적으로 막 중간에 동료가 막 이제 그 아마 되게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귀찮게 막 꼬치꼬치 막 이게 말하는데 크게 뭔가 내색을 안 하잖아요. 뭐 중간에 뭐 잠깐 뭐 사람이니까 뭐 잠깐 막 이렇게 흠칫 놀라고 막 이런 표정을 짓긴 하지만 뭔가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발딛고 있는 도쿄 시부야 이 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뭔가 동떨어진 되게 뭔가 정말 자기만의 저 뒤에 아마 이야기하겠지만 자기만의 그 테리토리를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인 것 같다는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측면들이 계속 이게 그런 생각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중간에 잠깐 미소 짓고 막 이런 것들이 저게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뭔가 방어기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맞아요. 약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그 일종의 방어기제. 네. 뭔가 방어기제 더 이제 넓게 말하자면은 뭔가 자기가 이제 그가 이제 지켜왔던 뭔가 바운더리.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바운더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침범해 오는 뭔가 외부의 뭔가 개입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기는 뭐 아무런 그런 그 불편함을 끼칠 생각 없이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던 그러니까 어린 여자 아이를 이제 끌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애엄마 되는 사람이 막 그 보는 앞에서 막 물티슈로 막 닦고 사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되게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언짢고 불편한 기색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히라야마는 되게 그 동안의 그 쌓아온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중간중간에 그런 미소 짓는 거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표출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오히려 보면 지금 되게 뭔가 전혀 안 퍼펙트 완벽하지 그쵸.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던 그런 캐릭터였어요. 저는 히라야마를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연애 중이었고 막 연애 중이었고 그때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이 히라야마라는 캐릭터가 히라야마 캐릭터가 결국은 혼자 사는 캐릭터잖아요. 그죠. 혼자 아무튼간에 근데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굳이 또 이제 생각해보고 이 문득 다시 영화를 돌이켜보니까 혼자 이렇게 아무튼간에 사는 삶이 계속 루틴대로 근데 행복하면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나? 그거 갑자기 이 영화 들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방송 접을까요? 아까 그 되는구나 이거는 YC 호스트로서가 아니라 그냥 양미르 개인으로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맞아요. 40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 이분이 나이가 역적이 제대로 표기는 되지 않나 대충 한 60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책도 막 쌓아놓고 보면은 책도 막 옛날 고서 좀 가가지고 책도 좀 보고 하면서 나는 책이 아니고 이제 게임을 보고 있거나 영화를 보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그 나이 되면 YCU 최초 가장 짧은 영상 올라갈 것 같은데 올해.
안돼 나 좀 이따 천안 가야 돼 축구 보러. 뭔 소리예요? KT 스타일에. 아무튼간에 야쿠샤 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야쿠샤 코지가 사실은 정말 일본의 국민 배우예요. 아 그렇죠. 뭐 우리나라 뭐 아까 뭐 전년도에 칸 영화제 나무 주연상 받았던 뭐 송강호 씨처럼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영화에 출연했던 맞아요. 어떤 영화 좀 인상 깊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큐어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큐어를 저는 본 지 얼마 안 됐죠.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배우님 얼굴 선이 너무 묵직하고 그래도 연기도 묵직하게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톡톡 튀는 것도 있었을 때 이거 계속 보고 싶다 이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큐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 저는 질문이 되게 무거운 어떤 작품? 저는 지금 그동안 본 것 중에 그냥 처음 얼굴 봤던 그 작품이 떠오르더라고요. 도플갱어라는 영화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기요시 감독.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제가 기요시 감독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봤는데 그 배우가 뭐 제가 어디 제가 아마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데서 아마 영화 소리를 처음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의 안성기라고 막 소개됐을 정도로. 근데 보니까 뭐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안성기라는 배우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 영화를 보는데 되게 뭔가 안성기 배우님 같은 뭔가 느낌이 되게 든다. 근데 그 영화 자체가 지금 되게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스릴러 되게 왜냐하면 마주치면은 죽는다는 설정을 가지는 뭔가 도플갱어 소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화 전반적으로 어두웠고 마찬가지로 그 배우님도 되게 어두운 캐릭터를 연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뭔가 이번에 퍼펙트 데이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보시고서 캐릭터 보시고서 되게 뭔가 몰입이 되시고 뭔가 좀 호감이 간다. 근데 그런 것처럼 되게 이 야쿠샤 코지 배우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되게 선의적인 뭔가 보는 사람에게 뭔가 믿음을 주는 뭔가 인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맡은 영화들 보면 특히 기요시 감독이랑 되게 다수의 영화들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어두운 캐릭터들을 맡았고 또 그런 어두운 측면들도 되게 잘 소화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제가 문득 들었던 게 예전에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미국의 배우 중에 그 멋진 인생이라는 뭔가 영화도 있고 히치콕의 현기증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분도 제임스 스튜어트도 그때 당시 되게 미국의 그 헐리우드 정말 국민 배우 중 한 명으로 이제 불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이 빛과 어둠 현실의 뭔가 빛과 어둠을 각각 되게 작품에 따라서 연기한 것처럼 야쿠샤 코지도 되게 저한테는 뭔가 처음 봤던 영화가 워낙 어두운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배우 그렇게 좀 뭔가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다 뭐가 거쳐 지나갔는데 기억은 확실히 안 났고 막 게이샤의 추억도 봤고 옛날에 모두 봤고 막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장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로서는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세계 이 영화에서 이제 이게 어떤 거면 그냥 야쿠자 출신인데 살인 저질러가지고 이제 감옥 갔다 와서 출소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제는 새 삶을 살겠다는 사람인데 사실 사회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또 세상이 변한 거. 세상 몇십 년 동안 아무튼 있었으니까 그게 세상이 변한 걸 또 이제 모르면서 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들 연기하는 게 상당히 좋았고 이게 웃겼던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맙시다. 야쿠자 우리나라는 조폭의 길, 조폭의 길로 빠지지 맙시다. 이런 거 반성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얼굴 없는 보스라고 있었어요. 뭐죠? 이게 2019년에 나온 영화인데 얼굴 없는 보스. 이게 장렬하게 전사했던 영화죠. 일단 영화는 평이 아마 그해 키노라이츠 지수로 최악의 영화 1위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여기도 이제 아마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마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인지 제작자인지 본인이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조폭 생활 청산하면서 만든 건데 그 영화는 좀 많이 결이 좀 안 좋았거든요. 한국 영화죠? 네. 천정명 배우님이. 네네네. 근데 매우 영화적으로는 이건 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근데 심지어 10,000명을 넘겼어요. 그 당시에 이때 어떤 영화랑 붙었냐면 겨울왕국 2랑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 겨울왕국 2 한창 상영 중인 그 용산에서 봤어요. 용산 아이파크몰. 근데 그때 사람이 은근히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극장 2019년이면은 그 당시에는 맞아요. 가격이 싸니까 그냥 일단 망작이든 뭐든 가서 본 거예요. 코로나 전이네요, 심지어. 네, 코로나 전이니까 망작이어도 모두 가서 봤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이거 극장에서 틀면 누가 봅니까? 네, 되는 건데.
이런 제작진이 차라리 이런 태도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았던 영화였어요. 전 멋진 세계는 포스터가 너무 강렬해서 계속 기억해. 너무 아름답다고 할까요? 아름다운데 결국 또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게 정말 그 딱 결국 어떻게 될지가 눈에 선한데 또 그 지점은 또 가요. 결국에. 아 그래요? 네. 보고 싶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또 어떤 분이 차라리 퍼펙트 데이즈보다 이쪽에 또 마음을 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야쿠쇼 교지 연기로서는. 근데 지금 좀 찾다 보니까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영화에서도 애니메이션 더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그 괴물의 아이도 있고 미래의 아이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용과 중의 공주도 하셨네. 최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중에 창가의 토토가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많이 좀 아깝긴 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선생님 역할인가 맡았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맡아가지고 이제 약간 그 당시에 사실 1940년대 초반에 그런 교육을 사실 잘하진 않죠. 약간 ADHD라는 것도 뭔지도 몰랐던 시대이고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데려오고 대안학교죠. 대안학교 교장으로서 이거를 또 잘 지휘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또 흥미로웠던 거고. 참고로 우리말 더빙도 있는데 우리말 더빙은 장광성우가 있어요. 네. 진짜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간에 이 야쿠자 교지 말고 이제 그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캐릭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네.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아니라는데 저는 그 일단 동료였던 남자 장발 배우님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데 안 좋은 걸로.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처음에는 되게 안 좋게, 그러니까 되게 언짢게 보이잖아요, 사람한테. 근데도 이 주인공이 그 캐릭터, 그 동료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친구를 이렇게 챙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때 너무 놀랐어요. 이런 캐릭터를,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너무 도구화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나빠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착한 사람이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되게 별로였었고, 그게 너무 별로였었고, 그리고 뭐 그 마지막에 그림자 밟기 게임하는 그 전 남편도 굳이 필요했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오히려 저는 그 조연들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그 노숙자 분이 가장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노숙자 연기가 좋았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 히라야마와 너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신경을 쓰는 모습이 저는 그걸 보면서 히라야마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내가 한번 거쳐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그 노숙자 캐릭터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서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뭐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약간 그 동료나 아니면 그 동료의 여자 나올 때만큼은 분위기가 너무 깨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뭐 그 술집에서도 기타 그 계속 추근덕대는 사람들 너무 별로고. 근데 그 뭐야 계속 가는 그 식당이 있었죠. 거긴 또 좋고.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조연들은 좀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 크게 이제 뭐 다른 의견은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부분 이제 장애인을 좀 어떻게도 좀 도구적으로 뭔가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도 되게 왜냐면 그 장면 볼 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못 느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하신 뭔가 그 조연 캐릭터들에 대한 서비님의 그 인상 있잖아요. 네네. 정말 깬다.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극 중에 히라야마에게 접목되는 뭔가 이 또한 뭔가 빈 벤더스 의도한 효과가 아닌가.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히라야마라는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뭔가 안 완벽한 사람처럼 뭔가 보였던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의 전반적인 일상이 되게 막 정해진 것 같고, 되게 뭔가 중간에 막 카세트 테이프나 다른 그러한 헌책방 가서 책을 읽거나 뭔가 전반적으로 뭔가 아날로그적인 뭔가 취향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 자체로 뭔가 개인 취향 같은 뭔가 느낌이 드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아예 시대랑 동떨어진 뭔가 삶을 아예 그냥 냉동된 상태, 냉동인간 같은 상태. 스포티파이도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실 뭔가 인생이라는 걸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용례 중에 하나가 뭔가 좀 물 같은 뭔가 측면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하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의
그 히라야마의 일상은 전반적으로 뭔가 되게 고여 있는 죽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곧 죽어가는 사람을 등장시킨 게 자신의 지금 처지랑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히라야마가 막 그림자 놀이하다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게 말. 근데 사실 그거는 히라야마 본인에게 딱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변하지 않는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또 히라야마는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껏 그런 형태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끼어드는 뭔가 정말 그 조연들 돈 좀 내라고 카세트에 훔치고 갑자기 한동안 만나지 않아서 조카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히라야마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지향점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동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깨는 존재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의도적으로 서비님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 너무 깬다. 근데 사실 이 깬다라는 뭔가 이 느낌은 히라야마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그 히라야마는 크게 내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뭔가 주요 조연 배우들을 그렇게 등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문 들더라고요. 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야쿠쇼 코지라는 캐릭터 자체가 빈벤디스 감독의 사고와 맞닿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고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올드팝을 버튼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다 빈벤디스 감독이 평소에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도 뭔가 투영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요. 우리 다 루틴이 있을 건데 일상 루틴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일상 루틴은 좀 딱히 없는데 작업 루틴은 있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소설 작업 들어가면은 카페에서 한 3-4시간 작업하고 술자리로 갑니다. 술 진탕 먹고 다음날 낮에 일어나서 해장을 합니다. 다시 카페로 갑니다. 3-4시간 하고 다시 술자리로 갑니다. 근데 글 쓰는 시간이 혹시 뭔가 좀 정해져 있나요? 네, 저는 오후에 그 1시부터 한 6시까지는 그때는 제가 글 쓰는 그때 글이 잘 써지. 오후에 잘 썼어요? 근데 그건 게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뭐 밤에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밤에 쓰면은 좀 별로 좀 뭐랄까 너무 과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새벽 감상. 네, 그래서 술 먹고는 절 작업 안 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스티븐 킹이 쓴 그 글쓰기 책 있잖아요. 네, 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그 다 읽진 않았지만 기억났던 부분이 이게 특정 시간에 맞춰서 글 쓰는 뭔가 습관을 그래야 이제 이게 패턴이 돼가지고 글이 뜬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 그 시간쯤 되면은 저도 몸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쓸 시간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루틴이요? 설마 출퇴근 그냥 끝? 출퇴근을 배제하고서 이제 퇴근 후로 이제 넘어가자면 일단 집에서 저녁 먹고 저도 근데 한 일주일에 한 3-4일은 그 동네 근처에 카페로 가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는 진짜 누워만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어요. 출퇴근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만 보여서 딱 이제 누우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이제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죠. 그냥 정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또 너무 그렇게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거는 너무 무의미하니까. 왜냐면 어쨌든 밖에 나가면 뭘 하긴 하니까 일단 카페 가서 책 한 권을 가지고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물론 이제 대다수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들은 되게 추천을 하지 않지만 핸드폰으로 이제 영화를 보죠. 그죠. 그 두 개. 왜냐면은 집에서 영화 보는 것보다 이상하게 카페에서 뭔가 이렇게 영화 보는 게 더 뭔가 오히려 몰입이 되고. 왜냐면 집에서 보면 중간중간에 혹시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시 정지하고 딴짓하고 그런 거 있죠. 정지할 때 돼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카페에 가면은 생각보다 그 빈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고 뭔가 내 돈을 내고 아무튼 간에 들어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도 진짜 어쩌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좀 어떤 뭐 영화라는 책 보고서 뭔가 생각나는 감흥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서 이제 글 쓰고 딱 이 3가지 범주 내에서 이제 그 이상을 뭔가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저도 뭐 루틴은 딱히 없는데 이제 방송 나갈 때쯤에 올림픽을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의 루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네, 새벽을 밤을 새고. 와, 올림픽 그럼 전 종목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전 다 봅니다. 와. 저 옛날에 애초에 스포츠 캐스터가 원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제2의 배성재가 될 수 있었는데.
제1이 될 수도 있었죠. 아니면은 그냥 유튜버 뭐 그쪽 판으로 보고 싶었던 생각도 잠깐 있었겠. 내가 감스트가 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요즘 있잖아요. 막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됐어요. 근데 가끔 근데 그거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내가 내 입으로 내면은 좀 그런데 웃기잖아요. 다른 옆에서 막 계속 그 얘기하니까 아씨 왜 이래 이 사람들이. 감스트가 맨유잖아요 지금. 기자님은 수원 버전으로 아니면 현장에서 모아서 찍어야 되는데 요즘 현장에서 또 찍는 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요즘에 또 현장에서 브이로그를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다 레드오션이구나. 그걸 너무 일찍 해버린 거지. 10년, 15년, 16년 전에 해버리니까 너무 빨랐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국내에서 잘 안 보던 시절이고 유튜브 뭐야? 막 MN캐스트 돌아다니고 M군 돌아다니고 그때 M군 판도라 TV 돌아다니는 시절이다 보니까 누가 그때 심지어 UCC UCC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 누가 이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저는 선구자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여기로. 네. 그 아무튼간에 이제 올림픽 보면서 이제 저는 뭐 운동도 하고 자전거 사이클 집에 이제 새롭게 지금 고장 나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그거 타고 있겠네요. 열심히 타면서 한 2-3시간 정도 돌리면서 이제 보고 또 이제 편집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루틴이랄 게 없는 게 워낙 하시는 일이 이것저것 많으시니까 워낙 많으니까 뭐 일 하다 보면 그냥 벌써 잠잘 시간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미 오늘도 막 11시, 2시 녹음 끝나면은 이제 가야 되잖아요. 바로 천안 갑니다. 저는 KTX 타고 천안 가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지각하셨다고 제가 뭐라 했던 거 사과드릴게요. 지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이 워낙 바쁜데 이게 돈으로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직 돈으로 연결되진 않고요. 네, 아무튼 그런 루틴에 살고 있고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사실 이 영화가 되게 빛에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그 엔딩 끝나고 이제 쿠키 영상에서는 그 순간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만 저는 그거를 무시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순간을 보기보다는 이 빛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 쫓고 있고 왜냐면 타워도 계속 나오잖아요. 타워도 그래서 뭔가 이 인물이 뭔가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녹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도 뭔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없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간간히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아까 라무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웃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약간 방어기제처럼.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웃을 때가 특히 그 나뭇잎 그림자 보면서 웃는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림자보다는 빛을 본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 생기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뭔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 했던 영화이기도 했고 근데 저는 아까 그 도구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뭐 조연 캐릭터가 이렇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이해에 관한 또 변화에 관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저는 이게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연 캐릭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인물들을 일부러 배치를 함으로써 그 이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해서 요 두 가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대사는 그거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면한테 뭐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묵직하게 해요. 제가 무서워. 나도 몰라. 저 이러면 저 출연 안 할래요. 나도 이게 이상해. 나도 이상해. 그 왜냐면은 허비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게 되게 이제 그 뭔가 감명 깊게 받았던 게 일단 저가 그 야쿠쇼코지 그 보면서 그 중간중간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뭔가 나뭇잎이나 빛을 보면서 뭔가 뜨는 뭔가 지금 생각하면 웃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맞아요. 그때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 생각 어디서부터 맨 처음 했었냐면 오프닝에서 이제 그 막 빗자루 소리 들려가지고 깨잖아요. 깨서 막 이제 이 사람이 뭔가 그 출근길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일단 거기서부터 질문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피곤할까라는 생각을 막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영화 자체에 대한 뭔가 몇 가지 인상 중 하나가 계속 뭔가 그 질문을 하게 만드는 저 사람의 속내에 대해 궁금하게 만드는 뭔가 맞아요. 그러한 뭔가 인상을 주는 영화였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빛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 영화 한다고 얘기 듣고서 보고 나서 잠깐 이제 인터뷰를 챙겨봤는데 이 영화 원래 퍼펙트 데이즈 이제 원제가 코모레비라고 해가지고 코모레비. 그게 원래는 이제 그게 나뭇잎으로 이제 빛이 스며드는 그거를 이제 일본어로 이제 표현한 거라고 들어가지고 되게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사실은 뭐 마지막 장면이긴 한데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 영화의 타이틀로 사용된 퍼펙트 데이즈에서 퍼펙트의 용례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완벽한 게 무엇을 보고 완벽하다고 할까 싶어가지고 사실 뭔가 다른 뭔가 그런 이 영화를 홍보하는 게시물 다른 뭔가 디캐스트라든지 다른 데서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정말 미니멀리즘, 되게 안분지족스러운 삶에 대한 뭔가 그런 형태를 두고서 이제 뭔가 퍼펙트하다고 생각할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좀 종종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뭔가 이 사람이 정말 견고하게 쌓아 올린 그런 영토 안에 슬픔이 뭔가 스며드는 순간 비로소 완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잠깐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가 생뚱맞게 인사이드 아웃 1이었거든요. 그냥 인사이드 아웃 1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기쁨이가 계속 라일리는 이게 슬퍼선 안 돼가지고 온갖 기쁨 뭔가 억지로 막 조장을 하다가 이게 사단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슬픔을 통해 뭔가 이걸 감정적으로 해소를 하고 비로소 왜 우리 일상에 왜 슬픔이 왜 필요한지 그걸 뭔가 일깨워준 부분이 그 인사이드 아웃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영화 그 퍼펙트 데이스 마지막 그 정말 뭔가 우는 건지 싶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냐면 그간에는 꾸준하게 감정 표현을 안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의 동생인 누나였던 걸 기억하는데 누나랑 만나면서 정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고서 그리고 이제 그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을 만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되냐 좀 뭔가 그런 깨달음을 거치면서 뭔가 이 사람이 그간 견고하게 쌓아왔던 그 영토 안에 마치 나뭇잎 사이로 이제 빛이 스며들듯이 이제 자기가 이제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저는 슬픔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큰 뭔가 그런 정념 혹은 그 외 다른 그 어떤 뭔가 자기가 이제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외부의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스며드는 것을 이제 히라야마 스스로가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 포용 비스무리하게 물론 이 포용 자체가 그가 원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뭔가 스며드는 외부의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완벽해지지 않았던 게 완벽해져 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그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서 되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구태의연하지만 좀 마지막에 그 뭔가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뭔가 알 수 없는 그 야쿠자 코지의 뭔가 엄청난 퍼포먼스가 엿보였던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그 말씀 계속 해주신 것 중에 그 꿈 이미지잖아요. 그게 빈 벤더스 감독의 아내인 사진작가 도나타 벤더스 작품이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그건 맞네요. 저도 인상 깊게 본 거라고 하지만 거기 홈레스 노인이 이제 아무튼 춤을 추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이름 없는 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알려진 노장 댄서 타나카미니 맡아가지고 한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음악 얘기를 굳이 저 음악이 아마 이 영화에 또 많은 비중을 또 차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접 감독님이 선곡을 하신 것 중에 저는 니나 시몬 노래 필링 굿 그 노래 단단단단 그 CF 많이 나왔죠. 그리고 놀랍게도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에 맨 마지막 장면에 그게 또 나옵니다. 필링 굿이 또 나와요. 그걸 들으면서 장렬하게 이제 이거 막 스포일러다. 아무튼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탈주 얘기했지만 훨씬 낫다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 모르는 이런 명곡 이런 곡들 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근데 노래가 다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뭐 페이블로 아이즈도 있고 뭐 등등등 뭐 롤링스톤스 노래도 있고 당연히 일본 노래도 하나 포함이 돼 있지만 뭐 애니멀스 노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노래들도 참 시의적절하게 잘 넣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한 건 그것 때문이었어요. 트랙 리스트 혹시 드라이브 트랙 리스트라든지 내가 뭐 당장 차는 없더라도 이런 거 들으면서 운동하고 싶다. 뭐 운전하고 싶다. 저는 제가 일단 면허가 없어서 전 차도 없고 면허도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매번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기보다는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서도 만약에 제가 운전을 계속 하게 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EDM을 되게 좋아해서 저는 EDM을 그냥 주구장창 틀어놓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EDM 나왔고요. 나무타님이 저는 상황을 좀 바꿔서 뭔가 물론 저 면허는 있지만 거의 장롱 면허거든요. 장롱이에요. 네. 근데 어쨌거나 혹시라도 운전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뭔가 좀 야밤에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밤에 네. 야밤에 그것도 뭔가 그냥 쫙 뻗은 도로가 아니라 뭔가 그냥 사람 좀 어느 정도 번화가 있는 그곳에 이제 거리를 뚫으면서 운전하면서 사람을 구경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지금 막 질문해 주고 나서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왠지 모르게 저는 듣고 싶었던 노래가 롤링스톤스의 김미 쉘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사실 그 되게 그 비관적인 노래인데 막 그 비관적인 노래 와중에 특유의 그 럭클러 사운드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흥겨운 뭔가 악마가 만든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번화가 내에서 벌어지는 뭔가 각양각색의 일상 다반사를 좀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좀 그 곡을 선택해봤습니다. 저는 혹시나 몰라가지고 엊그저께 자동차는 이제 제가 없으니까 자전거 다른 게 한번 타보면서 한강 한번 달려봤는데 한강 달리면서 한번 꽂아봤는데 뭐가 좋을까 해서 한번 꽂아봤는데 일단은 분위기 좋을 때는 저는 그거였거든요.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이게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그 팝송 그게 물려진 맞아요. 아이 인 더 스카이가 좋았고 막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 같은 노래 막 그런 거 들으면 좋은데 근데 힘은 안 나. 자전거 탈 때 힘이 더럽게 안 나더라고. 그래서 트랙 한번 바꿔봤어요. 뭐 틀었냐면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OST 한번 틀어봤어요. 근데 얘는 갑자기 BPM이 올라가니까 나도 자전거 페달을 밟게 되더라고. 그럼 저 바꿀래요. 그 반항하지 마. 드라이버 사이 나르크래시. 그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딱 그거 들으니까 이게 딱 그 달려주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가 OST 트로인데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자전거 타는데 조심하시고 하면 되고 생각해서 나도 그렇게 따릉인데도 막 달리고 싶고 막 따릉이면은 기어도 3단밖에 없는데 그것이 힘들어요. 힘들어 3단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다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네요. 자, 아무튼간에 다음 시간에는요 YCU 초이스 4편 할 건데 이거 YCU 초이스를 지금 막 하고 있다가 머리를 이거 단순히 한 명씩 소개하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다음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